1979년 아미티빌 호러라는 제목의 공포영화가 개봉합니다. 1977년 작가 제이 앤슨이 출판했던 책인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미티빌이란 지역의 어느 집에서 벌어졌던 일가족 살인사건과 새로 이사온 사람들이 겪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소설과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마케팅으로 대단히 성공적인 흥행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은 소설과 영화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실제 살인사건의 진범까지도 공개적으로 반발할 정도였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영화 아미티빌 호러와 소설과 영화의 바탕이 되었던 실제 사건 아미티빌 일가족 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아미티빌 호러는 1979년 7월 27일에 개봉한 공포영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작가 제이 앤슨이 집필한 이 책은 300만 부가 팔리는 쾌거를 거뒀고 그 덕분에 영화로 만들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책이 많이 팔릴 수 있던 이유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홍보 때문이었는데요. 덕분에 영화 역시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는 마케팅으로 79년 개봉 당시엔 흥행 수익만 약 8,7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현재 물가로 치자면 약 2억 달러 정도에 가까운 대박이죠. 또한 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홍보 문구는 현재도 많은 공포 영화들이 마케팅 요소로 삼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영화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대강 이렇습니다. 1975년 아미티빌의 한 저택에 조지 루츠 가족이 이사를 옵니다. 그런데 이사를 온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영혼의 존재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른바 폴터가이스트 현상까지 겪게 됩니다. 수도관에서는 구정물이 나오기도 하고 12월의 추운 날씨에 집안에는 파리가 들끓기도 하며 심지어 집안의 가장인 조지는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더니 급기야 도끼를 들고 가족을 해치려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1년 전인 1974년 이 집에 먼저 살고 있던 가족들에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장남이 일가족을 전부 살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일으켰던 장남 역시도 뭔가에 홀린 듯 했으며 한밤중에 자고 있던 자신의 가족 모두의 목숨을 뺏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루츠 가족에게 비슷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괴한 현상을 도저히 참을 수 없던 루츠 가족은 결국 한 달 만에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며 현재도 이 아미티빌 저택은 흉가로 남아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영화가 흥행 수익이 굉장히 좋았었고 귀신 들린 집에 어느 가족이 와서 겪는 이상한 이야기라는 플롯은 꽤나 여러가지 버전으로 써먹을 수 있는 소재였기 때문에 의외로 인기를 끌어 시리즈가 무려 8편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평가는 대단히 좋지 못했습니다. 책과 영화에서 사용됐던 실화 바탕이라는 홍보 문구답게 해당 이야기는 실제 조지 루츠 가족이 겪었던 이야기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일어났던 일가족 살인사건 역시도 실제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루츠 가족이 집을 옮기고 떠난 뒤에 새로 이사온 다른 가족들 역시 더 못 버티고 집을 떠났다는 점인데요. 정말 이 집은 악령이 들린 무서운 흉가였을까요? 일단 이 영화가 개봉된 뒤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974년 일가족 살인사건을 벌인 주범이었던 로널드 드피오 주니어였습니다. 그는 아미티빌 호러의 내용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허구이며 자신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벌였던 실제 사건의 내용은 어땠을까요? 1974년 11월 13일 오후 6시 30분경 아미티빌에 있던 술집인 헨리스 바에 한 남성이 들어와 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자신의 가족이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으며 부모를 비롯해 형제자매가 모두 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바로 로널드 드피오 주니어였습니다. 술집에 있던 사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된 피해자들은 모두 6명이었습니다. 로널드의 부모와 다른 형제자매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부검 결과 사건은 새벽 3시경에 벌어졌으며 모두가 비슷한 시각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누군가의 계획적인 범죄로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로널드는 경찰에 여러 가지를 진술합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마피아 소속의 청부업자이며 루이 팔리니라는 이름의 남성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루이 팔리니를 수배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뜻밖에도 루이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로널드가 유력한 용의자가 됐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사건 당일의 일에 대해 그를 추궁하자 진술과는 다른 모순되는 결과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결국 로널드는 자신이 모든 사건을 벌였다고 자백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사건을 벌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변호할 당시 그는 시작은 어려웠지만 일단 범행을 시작하자 멈출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자신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소설과 영화 속에 나왔던 내용처럼 그가 악령에 씌여서 이런 범행을 벌였던 것일까요? 하지만 나중에 드러난 이유는 대단히 현실적이었습니다. 로널드는 평소에도 불법 약물을 자주 하는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늘 돈이 모자라는 상태였고 큰 돈을 벌 방법을 궁리하던 도중 이 범죄를 떠올립니다. 자신의 일가족을 모두 살해하고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운 다음 보험금을 타서 큰 돈을 얻어야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선 로널드는 다시 정신 이상을 주장했으며 그의 변호인 역시도 로널드가 제정신이 아니었고 머릿속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얄짤없이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소설과 영화에서는 실제로 로널드의 최초 진술에 따라서 그가 정말로 악령에 홀려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묘사했지만 사실은 정신 이상을 주장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로널드가 벌였던 사건의 개요입니다. 영화와 소설에 나온 악령이 들렸다는 이야기만을 제외하면 일단 장남이었던 로널드가 혼자서 사건을 벌인 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화보다 더 기묘한 의문점들이 한둘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피해자들이 숨진 채 발견된 모습입니다.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자신의 침대에서 자다가 당했는데요. 문제는 사건 당시 로널드가 사용했던 총기에는 어떤 소음기도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됐든 처음 총에 맞은 사람이 있다면 큰 총소리에 모두가 놀라서 깼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런 흔적이 없이 전부 침대에 얌전히 누운 채 당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널드는 이 사건을 벌이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진정제와 약물을 투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그 누구에게서도 약물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널드는 재판 전까지 자신이 가족에게 약물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어느샌가 갑자기 돌연히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로널드의 가족은 실제로 마피아와 연줄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널드의 아버지의 삼촌 중에 마피아가 있었는데요. 제노바 패밀리의 일원이었던 피터 드피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1986년의 인터뷰에서 로널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동생이 아버지와 심하게 다툰 이후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고 사건 당일 그녀가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어머니 역시 이성을 잃게 되었으며 곧바로 여동생의 목숨을 빼앗은 다음 다른 형제 자매들도 죽이고는 로널드까지 해치려 들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가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버지는 여동생에 의해 숨졌고 나머지 가족이 목숨을 잃은 것은 어머니의 소행이었으며 로널드가 살해한 것은 자신의 어머니 한 명뿐이었고 그마저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입니다. 그가 처음에 이런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못했던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마피아의 멤버였던 피터 드피오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벌어진 사건의 내용을 언론과 대중에 공개했다가는 모욕을 당했다고 느낀 피터가 보낸 마피아들에 의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로널드의 친구들이 사건을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는 공범설 역시 꾸준히 주장되었으나 정작 주범이었던 로널드는 더 자세히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에 그가 벌인 범행의 구체적인 행적은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발견된 기괴한 모습 등을 비롯해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문점들만을 남긴 채로 로널드 드피오 주니어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출판된 책과 개봉된 영화를 보며 자신은 악령에 씌였거나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항의했습니다. 진짜로 자신의 범행이 부정당해서 기분이 나빴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영화에 트집 잡는 것을 명분으로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는 2021년 결국 감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앞서 루츠 가족이 이곳에서 떠난 이후에도 새로운 가족이 해당 집에 왔다가 떠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가족이 떠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역시도 악령 때문이 아닌 대단히 현실적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영화가 흥행한 뒤 생겨난 극성 팬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미티빌 호러가 흥행하자 영화를 보고 온 여러 팬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 집을 찾아와 사진을 찍거나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이사를 온 가족은 처음엔 영문을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자신들의 집이 소설과 영화에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집에 사는 동안 어떠한 일도 벌어진 적이 없으며 루츠 가족이 겪었다는 일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더불어 루츠 가족이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대대적인 사기를 치는 바람에 자신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며 루츠 가족과 영화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악령이나 유령의 소행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시달리다가 다른 집으로 떠나야만 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아미티빌의 저택에서 찍혔다는 심령사진이 유명합니다. 실제로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막내 아들의 유령이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 역시 실제 심령사진은 아니었음이 밝혀집니다. 이 영화를 전후로 나온 영화 라인업을 살펴보면 공포 영화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엑소시스트가 개봉했었고 이듬해에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명작 샤이닝이 개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독은 소설의 오컬트적인 면에 집중하려 했고 실제 드피오 일가족의 살인사건을 다룰 생각은 못했던 듯하네요. 2005년에는 해당 원작을 리메이크한 작품이 국내에도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상영되던 부산의 어느 영화관에서 관객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해당 관객은 혼자 영화관의 눈에 띄지 않는 좌석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사용해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 그 자체보다 도 영화와 얽힌 현실 속의 사건들이 훨씬 무서운 케이스 같습니다. 영화 아미티빌 호러와 실제 사건들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